그날 새벽 청량의 확성기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은 목소리로 울렸다. 전 지역 비상경보, 각 기관 즉시 보고체계 가동. 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녹취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방송은 늘 과장돼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문장 사이가 이상하게 짧았고 숨을 고르는 틈도 없이 다음 지시가 던져졌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이미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는 듯이 내가 속한 부대 기술반의 창문은 새벽 안개에 젖어 있었다. 전등은 절반만 켜졌고 전기 절약 표지판은 새로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낯선 건 통신실 문에 붙은 붉은 봉인 스티커였다. 오늘부터 외부 통화 금지, 장비 관련 기록 전수 점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 국경 쪽이 막혔다는 소문이 먼저 돌았다. 국경 봉쇄, 이동 제한 강화, 그리고 야간 검문 강화.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했다. 누군가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 말이 저녁엔 보고서가 되고 다음 날엔 끌려가는 이유가 되니까. 그런데도 소문은 퍼졌다. 어떤 기관에서 비밀 조사반이 내려왔고 몇몇 기술자가 따로 불려가 격리됐다고. 나는 그 소문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놓칠 뻔했다. 내 직업은 드론을 고치는 일이었다. 정확히는 국경 감시용 열 영상 드론. 낮에도 밤에도 안개 속에서도 사람의 체온을 잡아내는 그 기계. 나는 매일 열상 센서의 노이즈를 잡았고 렌즈 표면에 남은 성해를 면봉으로 닦았다. 배터리 출력 그래프의 미세한 떨림을 보고 모터 축의 숨은 마모를 알아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한다. 그날 아침 우리 기술반 전체가 강당으로 소집됐다. 인상에는 정치 지도원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종이가 2장 있었다. 첫 장은 늘 보던 교양 자료였다. 그런데 두 번째 장. 그건 달랐다. 나는 멀리서도 그것이 기록 목록이라는 걸 알아봤다. 종이의 구조가 익숙했다. 줄 간격, 칸의 배치, 그리고 오른쪽 위에 빨간 2장.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튀어나왔다. 그 목록에 내 이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때를 떠올리면 내 삶은 겉으로는 이상할 것 없었다. 국경 근처 기술부대, 열영상 감시 드론 정비원. 말만 들으면 그럴듯했다. 나라의 눈을 다루는 사람들. 밤에도 안개에도 눈보라 속에도 사람을 찾아내는 기계의 눈을 고치는 사람들. 하지만 그 눈이 가장 많이 비추는 건 적이 아니었다.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 작업장은 늘 차가웠다. 난방이 들어오는 날은 드물었고 석탄 배급이 줄면 실내 온도는 더 내려갔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렌즈 고정 볼트를 돌리기 힘든 날도 많았다. 그럴 땐 숨을 손 위에 뿜으며 버텼다. 기계는 차가움에 예민했다. 센서 내부의 열평형이 깨지면 영상에 줄무늬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작업복 안에 얇은 천을 한 겹 더 넣고 바람이 새는 창문 틈을 종이로 막았다. 그게 내 전문성이었다. 너무 사소해서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전문성. 먹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배급표는 늘 모자랐다. 국경 감시부대라고 특별히 더 주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중요 임무라는 말로 부족을 정당화했다. 한 달 식량이 떨어지면 우리는 부대 뒤편 텃밭에서 얼어붙은 물을 캐고 마른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 묽은 죽을 끓였다. 그 죽이 끓는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드론을 고치지만 내 가족의 배는 못 고친다. 통제는 늘 생활 속에 있었다. 우선 이동. 부대 밖으로 나가려면 통인증이 필요했다. 그것도 그냥 종이가 아니었다. 날짜, 목적지, 동행자, 책임자의 서명이 다 들어가야 했다. 심지어 몇몇 구간은 검문소가 2번씩 있었다. 무슨 일로 나갔나? 정비 자재 수령. 그 말이 거짓이 아니어도 신문은 늘 이어졌다. 마치 질문 자체가 덫처럼. 그리고 감시. 우리 생활반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 겉으론 그냥 조용한 선임. 하지만 그는 늘 사람들의 말투를 기억했다. 표정도, 눈길도. 집으로 돌아가면 더 답답했다.
집 앞 골목의 조장은 내가 언제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가끔은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물었다. 요즘 부대는 조용하오? 나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 예, 조용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언어였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통제가 일상이었는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온이라는 착각을 만들었다는 거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가 끓여준 얇은 국을 먹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내 작업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아버지, 또 하늘에 눈 달아주는 거야? 나는 웃었다. 그래, 하늘에 눈 달아줘야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쓰라렸는지 그땐 몰랐다. 작업장에서의 나는 더 조용했다. 연령상 드론은 섬세한 물건이었다.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땐 블랙바디라는 열원 장치를 사용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금속판 앞에서 드론을 고정시키고 센서가 잡아내는 열값이 기준과 맞는지 확인한다. 오차가 0.2도를 넘으면 바로 보고가 들어간다. 나는 그 작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밤마다 체크리스트를 손으로 다시 썼다. 너무 많이 쓴 날엔 손끝이 까맣게 물들었다. 잉크도 아껴야 했으니까. 그런데 일상에 작고 낯선 균열이 들어온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정비 창고에서 새로 내려온 열상 모듈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봉인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고 모듈의 일련 번호를 기록하는데 번호 끝 두 자리가 이상했다. 분명 원래 체계라면 나올 수 없는 조합. 나는 숨을 멈추고 손을 멈췄다. 왜 이런 번호가 붙어있지? 그때 누군가 내 뒤에서 한 발 다가왔다. 뭘 그렇게 오래 보나? 나는 급히 모듈을 덮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접착이 좀 단단해서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도 손이 계속 모듈의 감촉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내 몸은 텅 비어 있는데 어떤 예감만 꽉 차 있었다. 이 작은 이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까? 내가 본 걸 분석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평온은 늘 그렇게 깨진다.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숫자 두 자리가 내 삶을 비틀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 숫자 두 자리는 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원래 기억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드론 정비를 하다 보면 사람 이름보다 부품 번호가 먼저 떠오르는 습관이 생긴다. 어떤 렌즈가 어떤 날씨에 김이 잘 서리는지, 어떤 배터리가 저온에서 전압이 먼저 꺼지는지, 그런 것들이 몸에 남는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 이상한 일련 번호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감각이. 그날 오전 정치지도원의 호출이 내려왔다. 소집은 늘 갑작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단어가 달랐다. 기술반 핵심 인원, 개별 면담. 개별이라는 말이 나를 어이었다. 집단 학습, 집단 비판은 익숙했다. 한 사람을 따로 부르는 건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면담실로 들어가자 방 안은 과하게 따뜻했다. 이상할 정도로. 벽엔 붉은 구호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종이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그 종이 위에 낯익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붉은 원형 도장. 마치 상처처럼 번져 보였다. 온치치 지도원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무는 요즘 근무 태도가 어떠? 나는 정확히 대답했다. 문제 없습니다. 지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끄덕임이 칭찬이 아니라 확인 같았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이 절차만 밟는 느낌. 그가 종이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거기엔 내가 최근 일주일 동안 만진 드론 기체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리스트를 보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동무가 정비한 기체 중 하나에서
기록 불일치가 나왔어.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정비 기록은 규정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는 규정대로라. 동무는 규정이 얼마나 완벽한지 믿소?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사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걸.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 나는 숨을 고르고 딱 필요한 만큼만 말했는데도 목소리가 마른 종이처럼 갈라졌다. 저는 정비 지시에 따라 오차 없이 처리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펜으로 내 이름을 천천히 한번 그어보더니 다시 물었다. 최근에 창고에서 내려온 모듈을 확인한 적 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그가 그 숫자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니, 최소한 내가 그걸 봤을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단 한 가지를 반복했다. 모른 척해야 산다. 하긴 했습니다만 정해진 절차대로 봉인 상태만 점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사이로 먼지 하나가 공중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게 보였다. 그렇게 느리게 떨어지는 시간이 내 목숨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면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어깨가 무겁게 눌린 느낌이 들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 말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표시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작업장엔 정비 외의 일이 늘어났다. 통행증 전수검사, 출입 기록 확인, 부품 인수인계, 서류 제작성. 기술반은 드론을 고치기 전에 종이를 고치느라 밤을 새웠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야간 점호가 생겼다는 거였다. 평소엔 없던 일이다. 밤 11시 모두 줄을 서서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줄에서 누군가 나를 아주 오래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옆도 아니고 정면도 아니고 뒤쪽에서.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작게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장비 점검이 좀 길었어.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못 봤다. 아내는 말없이 밥을 퍼줬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더 큰 불안이 자라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바람이 창문을 치는 소리가 군화 소리처럼 들렸다. 복도에서 난 작은 발소리도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내가 찍힌 걸까? 며칠 사이 공기면 확실히 달라졌다. 사람들이 말을 줄인 게 아니라 숨을 줄였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눈에 띄는 행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술반에서 제일 먼저 사라진 건 늘 농담을 하던 박동무였다. 그는 드럼 모터 소리를 듣기만 해도 베어링 상태를 마치던 사람이었다. 이건 3일 안에 축 나간다. 그 말이 맞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의 침상이 비어 있었다. 이불은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작업복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신발만 없었다. 신발이 없다는 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끌려갔다는 뜻이었다. 처음엔 다들 모른 척했다. 감기 때문에 의무실 갔다더라. 급한 출장이라더라. 말들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기술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출장이면 통행증 흔적이 남는다. 의무실이면 기록이 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기록이 비어 있었다. 마치 박동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점심때가 되자 보위부가 들어왔다. 그들은 늘 그렇듯 조용히 들어왔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그리고 그 조용함이 우리를 더 공포로 묶었다. 기술반 전원, 작업일지 제출. 집 짧은 명령,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끼며 내 일지를 들었다.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작업장 문은 더 자주 잠겼다. 열상 센서 캘리브레이션 장비인 블랙바디는 별도 봉인됐다.
평소엔 내가 열쇠를 관리했는데 이제는 담당 간부가 직접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동무들, 원칙대로 하자. 그 말이 그날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다. 그리고 또 한 명. 이번엔 성동무였다. 젊고 조용한, 항상 기록이 깔끔한 사람. 그가 사라진 날은 우리에게 확실한 신호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전날 밤까지도 내 옆에서 드론 기체 점검표를 같이 맞췄기 때문이다. 밤 10시 40분. 송동무는 분명 내게 말했다. 내일 봉인 풀리는 시간만 잘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이름이 점호에서 빠졌다. 대신 정치 지도원이 말했다. 일부 인원, 별도 조사. 별도 조사라는 단어가 내 입안을 말라붙게 했다. 별도 조사. 격리. 연행.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형태로 겹쳤다. 그때부터 나는 일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집에 돌아가면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웃었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듯 구글대었다. 하지만 그 국냄새 속에서도 나는 계속 냄새를 맡았다. 금속 냄새, 종이 냄새, 차가운 방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지우는 냄새.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부대에서 사람들 왜 없어져?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췄다. 집 안에서도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는 결국 물어본 것이다. 내 대답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 나는 단 3마디만 했다. 모르는 게 안전해.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척 하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숨이 너무 일정했으니까. 억지로 만든 호흡. 그리고 바로 그 밤 내 문 앞에 누군가 다녀갔다. 문틈 아래로 들어온 희미한 빛. 군화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 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을 두드리진 않았다. 그저 확인만 하고 간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은 아직이다. 하지만 곧이다. 부대 안에서도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누가 살아남기 위해 누구를 팔지 모르는 곳. 가장 친한 동료도 가장 가까운 이웃도 언제든 보위부의 말 한마디를 전하는 입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직업은 더 위험했다. 연령상 드론은 사람을 숨기지 못하게 만드는 장비다. 그 드론을 만지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흔적을 남긴다. 정비 기록, 부품 인수인계, 시험 비행 로그. 그 모든 것이 내 손을 지나갔다. 만약 그 이상한 모듈 번호가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가 일부러 들키기 위한 흔적을 심은 거라면, 그 흔적은 결국 정비원인 내게로 돌아온다. 나는 손을 씻어도 손끝에 잉크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내 손이 이미 기록의 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새벽, 나는 작업장 창구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문에는 붉은 봉인이 더 두꺼워져 있었다. 그 봉인을 보는 순간 내 목이 다시 얼어붙었다. 이제 문이 닫혔다. 나를 위한 문도 닫히고 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뚜렷하게 떠올렸다. 박동무의 빈 침상, 송동무의 마지막 문장. 사람이 이렇게 지워진다면 다음은 누구일까? 다음은 나일까? 그때부터 나는 보인다는 감각으로 살았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다는 감각. 그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었다. 마치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듯 아주 얇게, 하지만 계속. 처음엔 작업장 안에서였다. 연령상 드론 정비는 늘 루틴이 있다. 기체를 받으면 먼저 외관 확인, 그 다음 짐벌 고정 상태,
열상 센서 연결부, 마지막으로 비행 로그 추출. 나는 그 순서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루틴 사이사이에 사람의 흔적이 끼어들었다. 내 공구함의 드라이버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0.9mm 육각 렌치는 내가 항상 왼쪽 칸에 눕혀두는데 그날은 세워져 있었다. 정비반에서 이런 실수는 거의 없다. 손이 기억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걸 본 순간 나는 공구함을 닫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한 번 참켰다. 누가 만졌다. 이런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생존의 신호다. 사상 문제는 거창한 발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내 공구함을 열어보고 내 손의 습관을 기록하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그날 오후 보급 담당자가 호출했다. 트민쯤 발급 절차가 바뀌었다. 기술반도 전원 재등록. 재등록이라는 말이 이상했다. 통인치는 원래도 까다로웠다. 그런데 절차가 바뀌었다는 건 누군가를 걸러내기 위한 새 그물망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서류를 받으러 갔더니 창구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군복도 아니고 작업복도 아니었다. 검은 외투. 시선이 낮고 입이 굳어 있었다. 그는 줄을 서 있는 우리를 하나씩 훑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대상을 고르는 눈이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창구 직원이 물었다. 최근 한 달간 부대 외부 출입 기록이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확인 필요. 확인 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모른다. 확인은 곧 조사였고 조사는 곧 경미였다. 그날 밤 또 다른 통제가 내려왔다. 야간 검문 강화, 생활구역 통제, 외부 통신 차단. 우리는 부대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식당에서 생활반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신분 확인을 해야 했다. 군인은 군인을 의심했고 기술자는 기술자를 의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확신했다. 나를 보고 있다. 그 증거는 집에서도 나타났다. 아내가 시장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온 건 향수와 달랐다. 얇은 비누 한 장. 냄새가 조금 다른 외부 물건 같은. 나는 무심히 물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아내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But 아는 사람이 줬어. 아는 사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공백이 나를 찔렀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순간 아내의 입도 위험해진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숨겨둔 작은 종이 조각을 봤다. 부엌 벽 틈에 끼워진 접힌 종이. 아내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급하게 밀어넣은 것 같았다. 나는 종이를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내가 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보위부는 증거를 찾지 않는다. 봤다는 사실만으로 죄를 만든다. 나는 그저 벽 틈을 손가락으로 눌러 종이를 더 깊게 밀어넣었다. 그리고 손을 씻었다. 거칠게, 오래. 그날 이후 나는 밖에 나갈 때마다 뒤를 한 번 더 봤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져갔기 때문이다. 분비장에서도 똑같았다. 드론 기체를 들어 올릴 때 나는 열상 렌즈보다 먼저 주변을 봤다. 누가 내 손을 기록하는지, 누가 내 표정을 읽는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정비실 문이 열렸다. 보위부 합동조였다. 그들은 평소처럼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 맨 위에 적힌 단어를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연령상 모듈. 그 순간 내 속이 꺼져내렸다. 내가 봤던 그 이상한 번호. 그 번호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다. 보웨이브 요원은 내 이름을 불렀다. 동무, 잠깐 따라오시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도망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도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조용히 한 문장을 확인했다. 이제 나를 보는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끝이다. 보웨이브 요원이 내 이름을 부른 순간 내 귀는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졌다. 사람들의 숨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 군화 밑창이 바닥을 눌러 생기는 낮은 마찰음까지 하나하나 분리되어 들렸다. 각만 살아있었다. 그게 공포의 방식이었다. 나는 따라가면서도 끝까지 표정을 관리했다. 북한에서 표정은 생각보다 더 큰 신분증이다. 무서워 보이면 찍히고, 태어나면 수상하고, 화가 나면 불손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애매한 얼굴로 살아간다. 눈빛만 맞추고 입술만 굳게 담은 채. 면담실은 지난번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었다. 이번엔 창문이 없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기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책상 위엔 기체 정비일지와 출력물이 놓여 있었다. 연령상 모듈 인수인계 기록, 센서 교정 로그, 그리고 비행시험 결과표. 보웨이브 요원은 종이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다. 그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찍었다. 모듈 1년 번호, 규정 외 조합 발견. 그 줄 아래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내가 본 이상한 번호는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미끼였다. 그리고 그 미끼에 가장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나였다. 요원은 낮게 말했다. 동무가 이 모듈을 처음 열었지? 나는 숨을 한 번 삼켰다. 예. 인수 절차대로 확인했습니다. 확인만 했나? 그 질문이 내 목을 조였다. 확인만 했느냐는 말은 확인 외에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이미 정해놓은 말이다. 부정하면 거짓말이 되고 인정하면 죄가 된다. 북한에서 이런 질문 앞에 서면 답은 항상 하나뿐이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것. 봉인 상태 확인 후 규정대로 기록했습니다. 요원은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넘겼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열상 영상 샘플 출력물을 꺼냈다. 열영상 사진 위엔 국경선 표식과 함께 작은 숫자들이 찍혀 있었다. 좌표, 시간, 온도 대비값. 나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내 속이 얼었다. 그건 우리가 원래 쓰는 형식이 아니었다. 우리 부대의 출력 포맷과 달랐다. 이건 더 상위 체계, 더 넓은 네트워크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었다. 누군가 연령상 드론이 수집한 자료를 다른 곳으로 빼냈다. 그걸 숨기기 위해 일련 번호를 조작했고 그 흔적을 내 손에 묻혔다. 요원이 조용히 말했다. 동무는 기술자지.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알 거요. 이 기록이 밖으로 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느무더르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밖은 적이기도 하고 남쪽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통제 밖이었다.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도 내 직무 실수도 아니었다. 내가 체제의 공포와 맞닿아버린 사건이었다. 요원은 이어서 말했다. 동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하면 된다. 누가 지시했나? 누구를 만났나? 나는 목이 마른데도 침을 삼켰다. 입안이 사포처럼 거칠었다. 저는 누구에게도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진실이 아니라 생존용 문장만 필요하다는 걸. 연담은 길었다. 같은 질문을 단어만 바꿔 수십 번 던졌다.
그리고 그럴수록 내 대답은 더 짧아졌다. 끝에서 요원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동무, 당분간 생활구역에서 이동하지 말라. 근무지는 우리가 따로 지정한다. 지정. 긴지 처음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도 가족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칼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아내는 내 눈치를 보며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다. 나는 밥을 거의 삼키지 못하고 조용히 방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그때 내 속에서 가장 비참한 결론이 올라왔다. 여기서 남는 건 두 가지뿐이다. 내가 사라지거나 내가 도망치거나. 그게 선택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했다. 아무도 모르게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다. 열상 렌즈 닦을 때 쓰던 천. 그 천 끝에 묻은 검은 기름 얼룩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내가 평생 해온 일의 흔적이다. 그 흔적 때문에 죽을 순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천을 불빛 없는 부엌에서 조용히 찢어 두 조각으로 나눴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숨겼다. 마치 내 인생을 두 갈래로 찢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나는 이미 시스템 안의 사람이 아니었다.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이미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진짜로 고립됐다. 사람들이 내게 말을 안 거는 게 아니었다. 말을 걸 수 없게 만들어졌다. 기술반 출근 시간은 그대로였지만 내 자리만 달라졌다. 정비실 가장 안쪽, 창고와 붙어있는 좁은 방. 문을 닫으면 바깥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곳. 거긴 원래 불량 부품을 따로 분리해 놓는 곳이었다. 이제는 나를 분리해 놓는 곳이 됐다. 오늘부턴 여기서만 작업하오. 담당 간부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은 금지였다. 의무는 곧 죄가 된다. 내게 배정된 업무도 이상했다. 열상 모듈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일만 주어졌다. 정비일지 재정리, 사명 비교, 인수인계표 번호 대조. 나는 손으로 종이를 넘기면서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죄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밤이 되면 통신이 끊겼다. 생활반 전원은 아예 선을 뽑아버렸고 외부 연락은 금지됐다. 어쩌다 누가 부대 밖에 나가더라도 통행증엔 빨간 도장이 하나 더 찍혔다. 야간 검문 강화가 시작된 뒤로는 군화 소리가 밤새 복도를 돌아다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는 더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면담실에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열상 출력물 위에 찍힌 좌표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던 내 손. 그 손이 계속 더럽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결심 같은 걸 하기 시작했다. 도망칠지 말지의 결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준비. 비상식량은 없었다. 돈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기술자였다. 기술자는 물건이 아니라 흔적을 다룬다. 먼저 내 정비 기록에서 내가 맡았던 기체 번호를 하나씩 외웠다. 열상 드론 중에서도 국경감시 임무 비중이 큰 기체들. 그 숫자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다. 하지만 그걸 모르면 더 위험했다.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갈 때 어떤 이유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 옆 침상에서 몇 달을 같이 지낸 동무였다. 늘 말수가 적고 규정에 충실하던 사람. 나는 그를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처럼 기술자지만 정치 지도원에게 잘 보이는 스타일.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그가 밤늦게 내 방 문틈으로 작은 종이를 밀어넣었다. 종이엔 반 두 줄이 적혀 있었다. 너 조심해라.
너 기록 위에서 기다린다. 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위라는 단어는 위원회일 수도 있고 보위부일 수도 있고 더 높은 어딘가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내 목숨을 쉽게 자를 수 있는 곳. 나는 그 종이를 찢어버릴까 고민했지만 찢지 못했다. 이런 종이를 남기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를 조용히 불렀다. 정비실 구석, 소음이 큰 발전기 옆에서. 대화는 최대한 짧게 해야 했다. 어제 그거. 그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 낮게 말했다. 말하지 마. 듣고 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내 손목을 잠깐 잡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그가 떨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만 무서운 게 아니었다. 그도 이미 시스템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또다시 호출이 떨어졌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불려갔다는 소식. 간단한 확인이라 했다. 간단한 확인. 그 말은 언제나 피로 끝났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들어온 기록은 내일이었다. 왜 가족까지? 왜 아내까지?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창고로 들어갔다. 보급 창고가 아니라 열상 드론 부품을 넣어두는 작은 철문 창고. 나는 담당 간부가 잠금 번호를 바꾸기 전에 예전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내 첫 번째 탈출 기술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단 하나를 꺼냈다. 열상 센서용 미세 필터. 겉보기엔 종이 조각 같지만 그걸 가진 사람은 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이용하면 열상 영상의 잡음을 일부러 만들 수도 있다. 나는 그 필터를 작업복 안쪽에 숨겼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사실을 인정했다. 이제 도망은 선택이 아니었다. 내가 남아있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먼저 찢어진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를 도와줄 것 같던 그 동무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제 늦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뒤에서 군화 소리가 멈췄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보웨이브였다. 그 동무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몇 번이나 연습한 사람처럼. 그때야 나는 깨달았다. 그는 경고하러 온 게 아니었다. 나를 확인하러 온 거였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고리였다는 것. 내가 숨쉬는 방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긴다는 것.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냈다. 입을 열면 그 자리에서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밤 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 도망칠 준비를. 그날 이후 세상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하다는 건 평온이 아니라 숨막힘이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명령만 남았다. 보웨이브가 내 뒤에서 멈춰섰던 그 밤, 나는 끝까지 끌려가지는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잡아갈 수도 있으면서 안 잡아간다는 건 나를 살려두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다음 날 아침, 기술반 전체에 공지가 붙었다. 특정 구역 봉쇄, 근무지 통제 강화, 관련 인원 신원 재확인.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부대 안의 통신은 사실상 끊겼다. 기술반의 보고 체계도 이상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간부에게 올리던 정비 결과표가 오늘은 다른 경로로 빠졌다.
위에서 직접 받는다는 말이 돌았다. 위라는 단어는 언제나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이상한 모듈이 왜 세상 전체를 흔드는지 알게 됐다. 그날 오후 나는 단독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열상 드론의 내부 저장 장치를 만졌다. 규정상 정비원은 물리적 이상만 점검하고 저장 내용은 열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은 모듈 연결부가 계속 신호 오류를 내고 있었다. 나는 기술자로서 습관처럼 원인을 찾으려 했다. 저장 장치 연결을 확인하려고 뚜껑을 열었을 때 내 손이 멈췄다. 원래 있어야 할 봉인선이 두 겹이었다. 한 겹은 우리 부대 봉인, 그리고 다른 한 겹은 상급 기관의 봉인. 그 봉인이 왜 거기에 붙어 있지? 상급 기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개입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귀가 먹먹해졌다. 손끝으로 봉인선의 질감을 느끼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 드론은 단순한 감시 장비가 아니었다. 열영상 드론이 찍는 건 도망치는 사람뿐 아니라 국경의 움직임 전체였다. 누가 어느 밤에 어떤 길로 움직였는지, 어떤 차량이 국경 근처에 멈췄는지, 어떤 군인이 근무 중 자리를 비웠는지, 어떤 트럭이 어디로 향했는지. 열영상은 거짓말을 못한다. 사람의 체온은 기록된다.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군가에게는 권력의 칼이 된다. 그런데 그 기록이 밖으로 새면 체제는 그 순간 자기 몸의 혈관이 노출되는 것이다. 국경의 약점, 내부의 부패, 보위부의 거래, 경비대의 빈틈, 그리고 그걸 빼내려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생각했다. 누군가가 남쪽에 넘기려 했다거나 적이 침투했다는 말은 정치 지도원의 과장일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이건 더 가까웠다.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 죄를 지우기 위해 기록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다. 정비원. 내가 그날 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얼굴이 더 하얗다. 입술이 말라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아도 알았다. 그녀는 확인이 아니라 경고를 받고 온 것이.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질문 받았어. 당신이 요즘 어떤 사람 만나냐고. 나는 침을 삼켰다. 그 질문이 아내에게 던져졌다는 건 나를 잡기 위해 가족을 먼저 흔든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뻔했다. 마이까지.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동기가 확실해졌다. 처음엔 기술 문제였다. 그 다음엔 공포였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었다. 이 땅에서 남아있으면 내 아이는 내 이름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체제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다. 부대는 비상소집을 반복했다. 야간 근무는 생활구역까지 들어왔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서 신분 확인을 받았다.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통행증 전수검사가 벌어졌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종이를 펼쳐 보여주게 했다. 마을엔 주민 감시망 확대 지시가 내려왔다. 조장들이 회의를 했고 서로의 집을 더 자주 들여다봤다. 웃음은 줄고 발자국 소리는 늘었다.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내 결론을 또렷하게 다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내가 아니다. 열영상 데이터가 체제에 숨겨진 구멍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해 누군가는 사람을 찢어야 했다. 나는 그 찢기는 사람이 될 뻔했다. 아니, 이미 찢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작업복 안쪽에 숨겨둔 미세 필터를 만지며 생각했다. 열상 센서로 사람을 잡아내던 내가 이젠 그 열상을 속여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탈북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다. 그건 살기 위한 도망이었다. 준비는 영화처럼 멋지지 않았다. 나는 무기 하나 들지 못했고 영웅도 아니었다. 그저 길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런데 그 길은 내 힘으로 만들 수 없었다. 국경은 이미 봉쇄됐고 이동 제한은 강화됐다. 통행증 없이는 한 발짝도 멀리 갈 수 없었다. 게다가 나는 이미 표시된 사람. 이제 어떤 검문소에서도 내 이름은 한 번 더 확인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브로커. 브로커라는 단어는 우리에겐 욕과 비슷했다. 겉으로는 인민의 순수성을 해치는 자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아는 존재. 배급이 막히면 물건을 가져오고 국경이 막히면 길을 만든다. 체제는 그들을 잡는 척하면서 필요할 때는 묵인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팔리고 사람들은 사라진다. 나는 그 위험을 알았다. 브로커는 두 얼굴이다. 살려줄 수도 있지만 더 쉽게 죽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선택했다.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는다. 도망은 위험하지만 확률이 남아있다. 첫 연결은 내가 아니라 아내였다. 아내가 시장에서 받은 그 얇은 비누.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 비누 포장지 안쪽에 아주 작은 표시가 있었다. 점 하나. 한 번 접으면 보이지 않고 두 번 접으면 보이는 점. 나는 그걸 보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시장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암호 표시였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다시 오면 밤에 창문을 한 번만 열어두래.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창문을 열어두는 건 우리 사회에선 거의 자살에 가까운 행동이다. 남의 눈을 초대하는 행위. 하지만 그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우리는 불도 제대로 켜지 못했다. 아이를 재우고 숨을 죽인 채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뒀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방 안이 더 차가워졌다. 아내는 손을 모아 가슴 앞에 꼭 쥐었다. 나는 그녀가 기도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버티는 자세였다. 잠시 뒤 창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돌멩이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창틀을 두드린 소리. 3번. 잠깐 멈추고 다시 2번. 그 리듬이 이상하게 정확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더 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얼굴이 보였다. 그 사람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남자였다. 평소엔 웃으며 가격을 깎아주던 사람. 그 웃음이 오늘은 없었다. 그는 입술만 움직이며 말했다. 말하지 마. 그 말로 모든 것이 선형됐다. 이곳은 벽도 귀가 될 수 있다. 그는 작은 종이 조각을 내 손에 쥐어주고 바로 사라졌다. 종이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3일 후 정비 촬영. 부대 안에서 움직이는 차량 중 나는 기술자로서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정비 차량은 통행증이 없어도 공무라는 이름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공무는 늘 국경 근처까지 닿는다. 나는 그날부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3일 후 그날 기체 점검 일정, 운반 경로, 검문소 교대 시간, 그리고 신호. 브로커들은 신호로 움직인다. 불빛 한 번, 담배 연기 방향, 창문 열림 각도. 사소한 것이 생사를 가른다. 3일 동안 나는 2가지를 준비했다. 첫째, 흔적 지우기. 내가 정비 기록에서 예외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정비 일지의 필체, 서명 위치, 날짜 표기.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규정대로 적었다. 보이부는 오히려 완벽한 기록을 의심한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를 일부러 남겼다.
점 하나 비뚤어지게. 그게 내 살아있는 인간 증거였다. 둘째, 가족의 짐.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옷이 아니라 숨을 죽이는 법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어렸다.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아이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 아내는 내 눈빛만 보고 이해했다. 그녀는 반찬통 속 바닥을 긁어 말린 옥수수 가루를 한 줌씩 모았다. 천조각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허리띠 안쪽에 숨겼다. 그게 우리의 비장식량이었다. 허무할 만큼 초라한, 하지만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브로커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말이 더 짧았다. 둘이냐? 나는 대답했다. 셋. 그는 잠깐 멈추더니 낮게 말했다. 아이, 힘들다. 나는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모르겠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그는 내 손바닥에 작은 천조각을 얹어줬다. 거기엔 미세하게 바느질된 선이 있었다. 마치 지도처럼. 이걸 검문소 앞에서 보여. 안 보면 죽는다. 나는 그 천을 손으로 꼭 쥐었다. 내 손바닥에 바느질 선이 박힐 정도로. 그날 새벽,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살려주려는 게 아니다. 그들은 길을 판다. 그리고 길을 사는 사람은 죽음까지 함께 산다. 하지만 그 길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계획에는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 정비 차량이 예정대로 출발하지 않으면 끝이다. 그날 밤 나는 잠에 자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리는 군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움찔했다. 만약 누군가가 이미 이걸 알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우리를 미끼로 쓴다면? 나는 내 손을 바라봤다. 열상을 고치던 손. 이제는 내 가족의 숨을 숨겨야 하는 손.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출발 전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시계가 있어도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시계를 믿지 않았다. 검문소의 교대 시간, 통행증 점검의 리듬, 보이부가 순찰을 도는 발자국 간격. 그게 진짜 시간이었다. 나는 그 밤 작업장에 마지막으로 다녀왔다.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비 차량 출발 전 점검. 이런 건 늘 있는 일이고 기술반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정비실의 공기는 더 차가웠다. 전기가 약해서 형광등은 자꾸 깜빡였다. 그 깜빡임이 마치 들킨다라고 반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열상드론 한 대의 배터리 접속부를 열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배터리 출력 체크, 케이블 피복 상태 확인, 짐불 회전 각도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상 센서에 내가 숨겨둔 미세 필터를 살짝 대봤다. 열상 영상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치명적일 만큼 크지 않았다. 단지 사람이 멀리서 보면 잡음 정도로 보일 수준.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는 입장에선 그 잡음이 빈틈이 될 수 있었다. 그때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죄책감. 나는 평생 체제가 시키는 대로 기계를 고쳤다. 그 기계로 누군가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 기계를 속여서 내가 도망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정말 나쁜 놈이 된 걸까? 하지만 곧바로 떠올랐다. 아내의 하얗게 질린 얼굴, 아이의 작은 손, 그리고 보이부 면담실의 종이 냄새. 나는 죄책감을 붙잡지 않았다. 그 감정은 사치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짐이라곤 거의 없었다.
여벌옷 한 벌, 말린 옥수수 가루 주머니,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천 이념 하나. 아내는 이념을 손에 들고 잠깐 망설였다. 나는 그녀가 그걸 버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인형을 아이 품에 넣었다. 이거 있어야 울어도 조용히 울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아이를 재우는 것도 평소처럼 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아이가 꿈에서 어딘가 간다고 말하면 그 소리가 벽 너머로 나갈 수도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일 아버지랑 멀리 산책가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너무 순해서 나는 눈을 피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검문 소리가 더 잦아졌다. 문 두드리는 소리. 확인! 적고 거친 목소리. 그리고 종이 펼치는 소리. 우리 집에도 한 번 왔다. 문이 3번 두드려졌다. 아내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문을 열었다. 조장은 내 얼굴을 훑었다. 그리고 통행증이 아니라 가족을 봤다. 요즘 이상한 일 없어? 나는 답했다. 없습니다. 부대는? 조용합니다. 그는 잠깐 멈추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오.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그도 누군가에게 떠밀려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다. 조장까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마을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진짜 가는 거야? 나는 반 3글자만 말했다. 가야 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대신 귀를 열었다. 발자국 리듬을 외웠다. 검문대의 군화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주기를 계산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때 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작업복 안쪽에 숨긴 미세 필터, 브로커가 준 바느질천, 그리고 내 손목 안쪽에 아주 작게 묶어둔 실 한 가닥. 그 실은 정비실에서 쓰는 얇은 결속실이었다. 왜냐하면 만약 붙잡히면 내 손목으로 끝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고백을 강요받기 전에, 가족 이름이 나오기 전에. 그 생각이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한 번만 힘주어 눌렀다. 말 대신 신호였다. 이제부터 소리 내지 말자. 우린 숨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의 첫 어둠이 조금 옅어질 무렵 창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정비 차량 엔진 소리. 그 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마지막 문이었다. 나는 아이를 조심히 안아 올렸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속삭였다. 아버지, 어디 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한 번만 되뇌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음을 옮겼다. 정비 차량은 새벽 공기 속에서 숨을 내뿜고 있었다. 매캐한 연료 냄새와 함께 엔진이 낮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내 가슴까지 전해졌다. 마치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먼저 내부 감시망을 빠져나가야 했다. 첫 번째 관문은 부대 정문이 아니었다. 생활구역 끝 야간 검문이 늘 서는 작은 통로. 그곳은 규정상 주민 이동 금지 구역이었고 그래서 더 자주 확인하는 곳이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뒤를 따라왔다. 아이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아이의 입가를 손바닥으로 살짝 가렸다. 쉬, 숨을 찾게. 아이의 눈이 커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게 더 마음을 찢었다. 첫 검문소 앞에서 브로커가 준 바느질천을
나는 작업복 소매 안쪽에서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군인이 다가왔다. 통행증.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팔을 살짝 들어 바느질 천의 선이 보이게 했다. 그 순간 군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우리 얼굴을 보지 않았다. 천만 봤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가. 그 한마디가 내 무릎을 꺾이게 만들 뻔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이 길이 이미 누군가에게 돈으로 매겨진 길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정비 차량 뒤편. 우리는 공구 상자 사이 좁은 공간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금속이 차가웠고 손끝이 얼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아이의 귀를 내 가슴에 붙였다. 엔진 소리가 너무 컸다. 1단계. 내부 탈출. 우리는 그렇게 부대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량은 국경 방향으로 향했다. 도로는 어두웠고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안개는 축복이기도 했지만 공포이기도 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확히 볼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길을 잃으면 죽는다. 2단계. 국경 접근. 차량은 중간 검문소에서 한 번 더 멈췄다. 이번엔 더 길었다. 군인들이 트럭 옆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사람들이 웃는 소리, 억지로 만든 웃음. 그때 아이가 아주 작게 몸을 떨었다. 나는 아이의 등을 손가락으로 2번 눌렀다. 괜찮아. 아내는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손끝이 젖어 있었다. 검문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뒤도 확인해.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열상 센서용 미세 필터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열상 감시가 잠깐 흘려질 수 있다.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야, 위에서 연락 왔다. 빨리 보내래. 검문이 끊겼다. 트럭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말 한 줄이 우리 목숨을 밀어냈다. 누군가의 지시 혼선, 누군가의 급한 보고, 그 틈이 칼날 사이의 숨구멍이 됐다. 차량은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경 근처 산업지대 경계에서 트럭이 멈췄다. 차량 문이 열리자 브로커가 아닌 다른 남자가 우리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다. 내려. 말하지 마. 우리는 공장 철문 사이 좁은 길로 들어갔다. 녹슨 파이프, 버려진 컨테이너, 얼어붙은 웅덩이. 발을 잘못 디디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끝이다. 3단계, 생사. 두만강 쪽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직접 강을 뛰어넘는 방식이 아니었다. 강으로 가기 전 먼저 감시선을 뚫어야 했다. 안개는 더 짙어졌다. 숨이 안개로 바뀌어 앞에서 퍼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참을수록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숨소리도 위험이었다. 우리면 거의 땅에 붙어 움직였다. 얼어붙은 흙 위로 팔꿈치가 긁혔다. 작업복 안으로 찬 흙이 들어왔다. 아내의 손이 내 발목을 잡았다. 아이의 몸은 내 품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뒤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손전등 빛. 중국 쪽인지 우리 쪽인지 구분할 틈도 없었다. 빛은 국경의 언어였다. 빛이 우리를 찾으면 어디든 지옥이었다. 빛이 머리 위를 스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대로 끝인가? 그 순간 아이가 아주 조용히,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히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생존이었다. 빛이 멀어졌다. 개소리도
멀어졌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다. 발이 아니라 본능으로 얼어붙은 얕은 물길을 건널 때 내 발이 미끄러졌다. 물은 차가워서 통증조차 느껴왔다. 발목이 물에 잠겼고 아내가 숨을 삼켰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소리내면 끝이다. 우리는 끝내 경계 너머에 어둠 속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풀린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발자국이 들렸다. 브로커의 속삭임이 떠올랐다. 부착해도 끝이 아니다. 그 말이 맞았다.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아직 탈출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살았지만 아직 자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지금 살아서 도망친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 걸어온 것이다. 남쪽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안전은 장소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라는 걸.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 말할수록 손이 떨리고 목이 마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처음 나만의 불빛을 봤을 때 나는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다. 눈이 아팠다. 너무 밝아서가 아니라 너무 낯설어서. 그 밝음이 내게는 경계였다. 여긴 진짜인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조용한 곳으로 옮겨진 뒤 나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다. 그게 익숙했다. 북한에서도 우리는 늘 무언가의 숫자였다. 다만 여기서는 그 숫자가 나를 죽이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나를 살려두기 위한 숫자라는 것만 달랐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따뜻한 물을 마셨다. 그냥 물이었다. 그런데 나는 컵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손이 따뜻해지는 감각이 너무 낯설었다. 따뜻함이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아내는 말이 거의 없었다. 눈이 자꾸 멀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만 있었다. 아이도 말을 줄였다. 아이가 조용해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건 아이가 스스로를 숨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교육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원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웃을 뻔했다. 북한에서의 모든 단어는 명령이었는데 여기서는 단어가 설명이었다. 하지만 설명은 몸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 카드, 버스 노선, 엘리베이터 버튼, 계산대에서 들리는 삑 소리. 삑, 삑. 그 소리가 나한테는 경보처럼 들렸다. 남은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뭔가 숨겨야 할 것 같은 습관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모자랐다. 내가 깼을 때 이미 땀으로 옷이 젖어 있었다. 아내가 낮게 물었다. 또 그 꿈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꿈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건 꿈이 아니라 내 몸에 남은 국경이었다. 나는 가끔 눈을 감으면 열상 드론 화면이 떠올랐다. 검은 배경에 붉은 실루엣. 사람의 체온이 하나의 표식이 되는 화면. 나는 그 화면을 누구보다 많이 봤다. 그리고 그 화면 속 누군가가 어쩌면 나처럼 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내 안엔 질문이 생겼다. 나는 정말 도망친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눈을 피해 숨어온 것뿐일까? 남한에서 상담을 받는 날 담당자가 내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오히려 고개를 숙였다. 따뜻함이 죄책감을 깨우기 때문이다. 나는 살았는데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은 전혀 절제되지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아이의 입을 막을 뻔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나는 나 자신이 너무 두려웠다. 나는 아이에게서 안전을 빼앗고 있었다. 내 습관이, 내 공포가, 내 기억이. 나는 그걸 멈추려고 선을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내 품에서 말했다. 아버지, 여기선 안 잡아가? 그 한 문장이 내 심정을 찢었다. 아이에게 세상은 안 잡아가는 곳과 잡아가는 곳으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여긴 안 잡아가. 아이의 눈이 다시 커졌다. 그 눈동자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걸 봤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조금씩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지 못했고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면 어깨가 굳었다. 몸이 쾅 받치는 소리만 들어도 어쩌면 나는 영원히 이 감각을 갖고 살 것이다. 열상 드론처럼 내 몸은 항상 주변 온도를 감지한다. 위험을 찾는다. 탈출 경로를 계산한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걷다가 문득 멈췄다. 빗방울이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국경의 발자국 소리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같은 소리인데도 여기서는 사람을 끌고 가지 않는다. 그 사실이 조금씩 내 마음을 뚫어냈다. 나는 아직도 가끔 묻는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살아남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 답은 아직 없다. 다만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다. 나는 드론을 고치던 사람이었다. 사람을 찾는 눈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아이의 눈에서 공포를 걷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빗소리 속에서 남은 조용히 손바닥을 펼쳤다. 한때 열상 센서에 기름이 묻어있던 손. 한때 기록에 잉크가 남아있던 손. 그 손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차갑지만 깨끗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내가 도망친 건 국경이 아니라 내 아이가 평범하게 웃을 수 없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웃음을 지키며 살아간다.